자, 복지국가 발달 이론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문제 출제돼요. 사회양심론, 자, 인도주의라는 말 등장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 인도주의가 등장을 하면 키워드가 인도주의인데, 인도주의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인도주의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 그랬죠? 예.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미국주의. 예, 영국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영국주의. 그렇죠. 예. 놀라운 사실은 지금 그걸 필기하고 있어. 인도 사람들의 주의 이러면서. 자, 이게 사람이 자, 길도 자예요. 인도주의는 이게 사실 종교에서 나온 이념이라 그랬죠. 종교에서 나온 이념. 그러니까 신이 인간한테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인간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자, 인도주의의 핵심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게 인도주의다. 자, 실천론에서는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 단원들의 이념이 인도주의다. 얘는 뭐 실천론에서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었죠. 예, 인도주의. 자선조직협회는 인도주의, 다른 말로 박애사상이라고 하죠. 인도주의 똑같은 말, 박애사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자선조직협회 기본 이념 하나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로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에 들어오시면은 인도주의가 3번 나옵니다. 3번. 그러니까 시험에 인도주의가 나오면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우리 복지국가 발달 이론 가운데 사회양심론. 사회양심론이 인도주의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고, 자,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역사 중에서 자, 우리 길버트법 기억하십니까? 자, 길버트 빨리 와. 기억하시죠? 1782년. 길버트 빨리 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스핀 햄랜드법. 기억나세요, 여러분? 스핀 햄랜드법. 자, 햄은 어떻게 먹는 게 맛있습니까? 그렇지, 구워 먹어야 돼요. 그 1795년. 스팸은요, 이걸 싹 구워가지고서 하얀 쌀밥에다 탁 올려갖고서 김치를 쫙 잘라서 딱 올려갖고 쫙 먹죠. 예, 그렇죠. 예, 그럼 살쪄요. 그래서 예, 스팸은 구워 먹어라. 그래서 1795년. 알았죠? 95. 자, 순서 묻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자, 이렇게 인도주의는 딱 4군데. 인도주의란 말이 등장하면 4개 중에 하나군.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4개 중에 하나. 자, 그래서 길버트법하고 스핀 햄랜드법은 인도주의적인 구빈법이었고, 그 다음에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복지국가 발달 이론이고,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 단원들은 인도주의에 근거해서 자선조직협회 우회 방문단 활동을 한 거예요. 알았죠? 자, 4군데서만 나온다, 인도주의는. 그 이상 나오면 제가 책임집니다. 자, 그리고 이타적 양심, 사회적 의무감. 자, 요 볼딩으로 되어 있는 키워드들은 전부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입니다. 우리 책에는 볼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출제되어졌다고. 보시고, 자, 개선의 역전도 한번 나왔죠? 개선의 역전이 무슨 뜻입니까? 개선은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고, 역전은 거꾸로 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지? 점점 좋아지는 것이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점점 좋아지기만 한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는 이걸 왜 이렇게 써놨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한모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그냥 점점 좋아진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그걸 개선의 역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쨌든 시험엔 그렇게 출제가 될 거고. 자, 음모이론. 자, 시험에 요 키워드 사회안정 질서유지. 다시 뭐요? 사회안정 질서유지. 그래서 자, 사회안정 질서유지. 얘네들이 바라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지? 자본주의 사회. 즉 부자와 빈자가 함께 있는 사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회안정 질서유지라고 하는 키워드 꼭 봐주시고 좀 빨리 넘어가도 되죠? 자, 마샬은 시험에 지금 보다시피 잘 등장하더라. 마샬의 시민권론. 자, 시민권의 발달 순서 시험에 잘 나오죠? 18세기, 19세기, 20세기. 우리 영화 중에 그거 있더라고요. 공정사회. 기억나십니까? 마샬의 공정사회. 그래서
공민권, 정치권을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사회권을 복지권이라고 했죠. 이렇게 사회권, 복지권 완성으로 얘는 진화론적 시각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시각이요? 진화, 점점점 좋아진다. 또는 자, 진화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등장하냐면 바뀌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게 진화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별로 정말 역사적인 대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18세기 때 환경 변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시민혁명이라 그랬죠. 그걸 통해서 정치 체제가 홀라당 바뀐 겁니다. 기존의 절대 왕권 체제에서 뭘로? 이제 드디어 민주주의 체제로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한 거야. 그게 진화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얘기 쫓아오시겠죠? 자,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무슨 권? 정치권입니다. 이때 환경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멀쩡하게 자기 권리 행사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흑인 해방운동, 여성 인권운동, 정치권 참여운동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해됐나요? 여성은 투표권도 없었던 시대였었는데 투표권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 일 때문에 정치 관련된 권한이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자 20세기 사회권은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대격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격변, 근데 사회적인 격변, 19세기는 사회적인 격변, 20세기에는 뭐지? 경제적인 격변. 거기에 어떻게 진화, 맞춰가기, 적응하기 위해서 시민권이 순차적으로 발달되어졌다. 자, 순서 묻습니다. 공정, 사회. 자, 꼭 좀 봐두시고 교재 바깥에서 안 나와요. 알았나요? 자, 정리해 두시고 수렴이론도 뒤따 잘 나오죠? 수렴이론. 자, 학자 이름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윌렌스키와 루보. 자, 윌렌스키, 루보는 우리 정책론에서 딱 2번 들어요. 어디하고 어디에서 나오죠? 복지국가 발달 이론 가운데 이 수렴 이론, 다른 말로 산업화 이론을 만든 사람이고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 복지국가를 유형화시켰었을 때 자녀적 국가, 제도적 국가 기억하십니까? 자, 다시 자녀적, 제도적 제시한 사람이죠. 다시 윌렌스키, 루보 2번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첫 번째가 수렴 이론. 자, 2번째는 복지국가 유형화 시킬 때 복지국가의 기능에 따라 유형이라는 건 구분을 시킨 건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기능에 따라서 국가의 기능에 따라서 자녀적 복지국가와 제도적 복지국가로 구분했다. 됐습니까? 자, 계속 볼게요. 자, 수렴이론. 자, 우리 수렴이론 뭐라 그러지? 병 주고 약 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작이 기술 발전. 기술이 발전되어지면 이 발전되어진 기술로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죠? 이 경제 성장은 첫 번째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을 발생시켰어요. 산업재해, 환경오염, 인구 구조의 변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경제 발전을 통해서 얻어진 재원을 갖고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했다 그랬죠. 알고 있나요? 자, 그래서 왜 수렴이론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수렴이라는 게 한 장소로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한 지점으로. 일정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복지국가 재정지출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야. 대만하고 우리나라의 복지 관련된 재정지출이 비슷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정 정도의 경제 발전 또는 산업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의 공통적으로 재정지출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복지에 돈을 쓴다는 얘기고 그만큼 복지가 발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래서 얘는 복지국가의 차이점보다 뭘 강조했다? 유사성. 무슨 성이요? 유사성. 그러니까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비슷한 정도의 복지로 복지국가를 이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기 쫓아오시겠나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용 좀 꼭 읽어보시고, 자, 독점 자본 이론. 자, 독점 자본 이론. 얘 다른 말이 마르크스주의론. 그래서 독점 자본 이론은 자, 핵심적인 게
옛날에는 2대 8의 사회였었어요. 2대 8 아시죠, 여러분? 예,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본주의 체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파레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을 했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상위 20%의 사람이 80%의 소득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80%가 나머지 20%를 점유하고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S그룹 회장님 있잖아요. 예, 그분 혼자 재산이 20조 원이랍니다. 여러분 20조야, 조. 20조 원. 한 사람이. 별로 감흥이 안 오죠? 여러분들 얼마 있어? 예? 얼마 있으세요? 2천만 원, 2억도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20조 원을 갖고 계세요. 20조 원.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봤는데 이 독점 자본주의 이론, 다른 말로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는 자, 이게 깨졌다. 언제 깨지냐면 1900년대 초반에 완전히 깨지게 돼요. 어떻게 깨지냐? 상위 한 1% 되는 사람이 한 99%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90%가 1%를 나눠 갖고 있는 세상이에요. 99%가. 그걸 바로 신마르크스주의론 또는 독점 자본이론. 왜 독점 자본이에요? 자본가가 이제 줄어들었어요. 몇 사람, 상위 1% 되는 사람이 완전히 자본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죠. 여러분 잘 아시면 미국의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베이조스, 아마존의 회장인 베이조스나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 혼자 갖고 있는 재산이 600조, 700조 이래요. 혼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예. 별로 감흥도 없고 지금 잠이 오죠? 지금 잠이 막 쏟아져. 밥 먹었지? 따뜻하지? 그렇죠? 예. 그렇죠. 얘기는 지루하지? 예. 그러니까 막, 눈이 마치 그 약국에 붙어 있는 셔터 같아요. 약국 문짝에 붙어 있는 셔터처럼 쭉 천천히 내려오는데 그 셔터를 막으려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 내려와. 예.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겨내는 거예요. 알았죠? 예, 잘 쫓아와 주셔야 돼. 자, 보시면 1대 99의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 극단적인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 자본주의 이론에서는 기존의 갈등주의 시각, 우리가 갈등주의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양분해서 본다 그랬어요. 어떻게 본다고요? 양분해서 봅니다. 여러분 갈등주의, 세상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서 보죠. 그렇죠. 그리고 두 세력 간에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바로 갈등주의 시각이다. 자, 우리 시험에 이 갈등주의가 나오면 신마르크스주의는 하나. 자, 두 번째는 어디서? 갈등주의를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중에서 다시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중에서 로스만 모델 기억하십니까? 몇 개 있었죠? 3개. 뭐였죠 그게? 첫 번째 지역사회 개발 모델. 두 번째 지역사회 계획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세 번째가 사회 행동 모델. 자, 이 세 모델 중에서 지역사회를 갈등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델이 뭐였죠? 사회 행동 모델이죠. 무슨 모델? 그래요. 사회 행동 모델에서는 지역에는 이 권력층, 피권력층,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관계예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회 행동이라고 하는 극단적 방법을 쓰는 거야. 밖에 나가 데모를 한다든지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갈등주의 하면 생각해야 될 게 2개 신마르크스 이론하고 그 다음에 사회 행동 모델. 다시 사회 행동 하면 갈등주의 생각하셔야 된다. 알았죠? 예, 정리됐고요.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는 다시 3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신마르크스주의에서는 국가는 자본가들이 자신의 자본을 늘려가거나 또는 자신의 자본을 유지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게 신마르크스주의
시각이다. 그러니까 얘는 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시험에 잘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도구주의. 무슨 주의요? 도구주의, 구조주의, 정치적, 계급, 투쟁 관점이라 그랬어요. 도구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구입니다. 뭐가 도구예요? 국가가 도구가 된 거죠. 국가가 뭐냐? 자본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우위에 있는 자본가들이 정치 세력이 된 거야. 의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죠. 그 뭐 잘 아시지만 전 대통령 감옥 갔다 오신 분 계시잖아요.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근데 그분도 이제 경제인이셨죠. 예. 저별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어. 정치적 권력을 가졌던 거예요. 경제적인 우위에 있었던 사람이 정치적인 권력을 갖게 돼서 정치적 의사결정, 국가의 정책을 그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되면 국가는 결국 뭐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의 부, 즉 자본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어진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자, 두 번째가 구조주의죠. 구조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생리적인 구조를 놓고 얘기합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는 희한한 게 이 자본가들이 단기적 이익, 무슨 이익이요? 이 자본가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에 돈 어떻게 벌지? 방법은 있어. 어떻게? 근로자들을 최대한 부려먹자. 월급 적게 주고 그 다음에 기업 복지하지 말고 덜덜덜덜 복자. 그러면 이익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근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하지?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을 봤어요.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터졌거든요. 그걸 프롤레타리아 혁명, 노동자들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이 철딱선이 없는 자본가들한테 야, 너 돈 좀 줘봐. 너 얘네들 최저임금도 좀 주고 다시 무슨 임금 주라고요? 자, 시험에 최저임금이 나왔어요. 최저임금도 좀 주고 기업 차원에서 얘네들한테 후생 복지를 좀 해줘야지 얘네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본가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자본가들한테 걷어서 사회복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게 무슨 이론? 구조주의론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계급 투쟁 이론은 자본가 계급하고 그 다음에 자본가하고 그 다음에 이 노동자 간에 정치적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정치적 싸움은 의회에서 일어나요. 의회에서. 자본가들이 더 많이 의회를 점령하느냐 아니면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의회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승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확대되기도 하고 줄어들 수도 있다. 자본가들이 많이 잠식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는 축소되고 노동자들이 많이 의회를 점령하게 되면 의회 의원들이 되어지면 사회복지는 확대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의회를 많이 점령해서 사회복지가 됐다라는 이론을 우리가 사회민주주의 이론, 무슨 이론이요? 다른 말로 권력자본 이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정치적 계급투쟁 이론에서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가 승리했었을 때 그 이론이 삼인주 이론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무슨 소리인지 지금 갑자기 멍하죠? 멍하면 안 돼. 예, 지금 듣고 이런 게 있군.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전부 출제가 됐던 것들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나요? 예, 자, 꼭 좀 봐주시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만 있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예, 전혀 믿어야 돼. 예, 확실하게 믿고. 자, 확산 이론은 뭐죠? 확 싼 거예요. 확 쌌어. 자, 사회복지 정책을 국제적 모방 과정. 다시 무슨 과정? 모방 과정. 자, 우리 시험에 모방자가 등장을 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되죠? 그렇죠.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 모방 기억하십니까? 반두라는 자, 모방이라는 것과 그 모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관찰학습을 얘기했죠. 자, 관찰학습 과정 4단계. 주보운동 관도라 기억하시죠? 예, 그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모방하면 반두라 아니면 누구? 확산이론. 자, 확산이론은 학자 이름 좀 기억하셔야 돼. 학자 이름 누구요?
콜리와 매식. 여러분 봐봐. 매식 거릴 때 뭐 먹으라 그랬어? 콜라를 먹는 거야. 그걸 확 쏴버려 그냥. 으윽 하고 쏘는 겁니다. 콜리와 매식 거릴 때는 콜라를 먹고 확 하고 쏘는 겁니다. 확산이로. 기억해 두시고. 자, 얘는 자, 확산의 종류를 두 개로 봤습니다. 무슨 확산? 위계적 확산과 공간적 확산.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되는 건 위계적 확산. 공간적 확산은 인접 국가의 확산이라 그랬죠. 예, 옆에 나라 거 쫓아하면 그게 공간적 확산이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익 집단론도 시험에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 이익 집단론. 자, 우리가 이익 집단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 사람이 모여서 상호작용하면 그게 이익 집단이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상호작용을 하는 목적이 자신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이익 집단이죠. 복지사들을 위해서만 복지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또 대표적인 게 정치적인 이익 집단이 뭐예요? 정당이죠. 예, 경제적인 이익 집단은 뭐죠? 조합이죠. 조합. 이런 것들이 이익 집단이더라. 자, 이익 집단론에서는 자,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국가는 첫 번째가 합리적 집단이고 두 번째가 중재자적 역할을 한다.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중재자 역할을 한다. 중재자가 무슨 소리예요? 싸움 말리는 거를 중재자라고 얘기하죠. 자, 한정되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을 놓고 이 집단들 간에 경쟁이 붙었어요. 국가가 복지예산 100억을 딱 잡아놨는데 이 100억을 도대체 어디에 쓸까 했더니만 노인이익 집단, 뭐 대한노인회, 물론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한노인회와 같은 노인이익 집단이 들러붙고 또 장애인 이익 집단, 장애인 총연합회 요새 그런 게 있잖아요. 붙어가지고서 아유 서로 주세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럼 국가는 그거 뭐 해야 되지? 중재해야 돼. 중재, 말려야 돼.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막 싸움질을 할 때 그걸 말려야 돼요. 말릴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말려야 됩니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자원의 배분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뭐지? 정치 집단이에요.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 그죠? 근데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자원 배분의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그 사람들 눈에서 합리적인 건 뭘까? 그 사람들은 선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눈에서 합리적인 건 뭐지? 그렇죠. 표 많이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회원들은 100만 명. 그 다음에 장애인 총연합회 회원들은 20만 명. 그럼 누구한테 자원을 더 많이 줘야 되겠어요? 그렇지, 노인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국가는 두 개, 합리적, 중재자, 요 말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자, 이익 집단들 여기 볼게요. 정치적 역할 시험에 나왔고 자, 정당, 협회와 같은 이익 집단들 간의 이익 추구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타협하는 것이다. 자, 국가는 중립적, 합리적. 보세요. 중립적이고 합리적. 됐죠?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자, 넘어가고 정당 정치 역할 중시한다. 정당 정치. 무슨 정치요? 이 정당은 정치적 이익 집단으로서 자원의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이익 집단이에요. 그죠? 예.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엘리트 이론 안 나와요. 자, 3인주의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국가중심 이론 이것도 보시면 된다. 자, 역사에서는 영국 역사에서 하나. 왜? 뭐 어떤 게 어려워요? 역사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려운 거예요? 앞에 복주과 발달 이론이 어려운 거예요? 역사가 어려운 거죠. 자, 역사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역사는 하나, 영국 역사에서 하나, 독일, 미국 역사에서 하나 이렇게 출제가 돼요. 두 문제. 알았죠? 자,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영국의 역사 얘기 좀 해봅시다. 1601년입니다. 몇 년도? 1601. 이게 이 정도 연도 기억되잖아, 이거. 그렇지? 1601, 1, 1, 1 뒤에 1번 붙어 있었어.
이걸 막 복잡하게 1680 이러면 복잡할 텐데 01 됐죠. 이때 엘리자베스 국인법이 등장을 해요. 엘리자베스 국인법. 자, 영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잠깐만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역사의 기본 베이스를 좀 놓고 얘기합시다.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크게 사회복지 역사는 4개 덩어리를 갖고 이해를 합니다. 4개 덩어리. 쭉 보면 자 15세기니까 1400년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18세기. 이거 발음 잘해야 돼. 다시 무슨 뭐라고요? 해봐요 한번. 누가? 18 뭐라고? 18 새끼는 또 뭐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잘해줄 사람이 있는데 저기 젊은 사람 한 번만 해줘봐. 시집은 다 갔다 이제. 자 그래서 15에서 18세기. 자 15에서 이름은 내가 공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공개할까? 알았어. 자 그래서 15에서 이 18세기 이때를 중상주의 시기라고 해요. 무슨 시기? 중상주의 시기. 그 다음에 이 18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1945년에 무슨 일이 터지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무슨 세계대전?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이때를 우리가 자유방임주의, 무슨 주의요? 자유방임주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방임주의 시기. 됐죠? 그리고 이 18세기,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45년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중반이라고 해요. 시험에도 1970년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시작. 1970년대 중반. 이때를 복지국가 융성기 또는 복지국가 황금기 또는 사민주의의 시대. 사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사회민주주의.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리고 이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이때를 신자유주의. 무슨 주의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덩어리를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를 논하는 거예요. 자, 중상주의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상주의는 뭐냐면은 국가가 국가의 경제하고 관련돼서 중심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체제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죠. 우리나라는 중농주의, 농사를 중심으로 하다가 영조 정조 임금 때 이제 홍대용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는 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뭐 중상주의, 상업 중심으로 체제가 바뀌죠. 그러니까 국가의 기조가 되어지는 경제 체제가 무엇이냐, 상업이냐, 농업이냐에 따라서 중농주의, 중상주의를 얘기하는데 이 사회복지가 등장하게 됐던 이 시기는 바로 뭐다? 중상주의예요. 중상주의. 그러니까 이때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의 경제 기조는 중상주의였었는데, 자 얘기 쫓아오시겠죠? 이 중상주의 핵심은 뭐냐면 무역을 통해서 국가에다가 당시에는 화폐라는 게 별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 무역을 통해서 국가 이 창고에다가 금과 은을 잔뜩 쌓아놓는 것. 그것이 국가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기가 바로 중상주의 시대예요. 이해됐나요? 이 시대에 정치체제가 있었는데 정치체제가 바로 절대왕권의 시대. 무슨 시대? 절대왕권. 왕이 유명하죠?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법이다. 그러니까 왕이 신과 같은 존재로서 군림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었어요. 알겠죠? 자, 그때 이 중상주의 시대 때 그럼 생각해봐. 왕이 곧 국가가 되는 거고, 즉 자기 창고, 그게 국가의 창고인데 거기다 금과 은을 잔뜩 쌓아놓으면 그게 곧 나라의 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바로 이 중상주의 시대였었다. 이해됐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래서 그러면 금과 은을 잔뜩 쌓아두는 방법, 그래서 왕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뭘 개척해요? 식민지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식민지를 개척해갖고 식민지에서 원자료를 싸게 갖고 들어와. 그냥 싸게 갖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냥 뺏어갖고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뭐를 하지?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해. 물건으로 만듭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기계로 물건을 만들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기계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1776년에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기계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물건을 만들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수공업이라고 한 거예요. 수공업.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지금 얘기 좀 잘 쫓아와 주십시오. 이 배경을 알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역사 공부할 때. 그때 그 손으로 물건을 만들던 그 시기에 사람도 외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싸게 원재료를 갖고 와갖고 국내에서 이걸 어떻게 비싸게 만들어야 돼? 싸게 만들어야 돼? 예? 비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싸게 만들어서 해외에다 다시 비싸게 팔아먹으면 그럼 이윤이 많이 생기겠죠. 방법이 다시 한번 원재료 식민지에서 싸게 갖고 와서 국내에서 싸게 만들어야 돼요. 싸게 만들어야 돼요. 싸게 만들어갖고 이걸 해외에다가 비싸게 팔아먹어야 돼. 그럼 국내에서 싸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바로 이거예요. 이 시대는 공통점이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다시 무슨 빈민? 노동 능력을 갖고 있는 누구의 노동력을 쓰는 거지? 빈민의 노동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빈민의 노동력을 활용을 해요. 이 빈민들은 밥만 주면 일하거든요. 그렇죠? 밥만 주면 일을 하는 거야. 월급 많이 안 줘도 돼. 그래서 얘네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서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비싸게 팔아먹으면 그 부가 나라에 쌓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상주의 시대의 핵심적인 정책은 노동 능력을 갖고 있는 빈민 관리입니다. 자, 이제부터 영국 역사를 공부해 볼 텐데 다 타겟이 노동 능력 갖고 있는 빈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을 할 수 있는 빈민. 알았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1601년이에요. 1601년. 무슨 1년? 1601년에 엘리자베스 여왕님 들어보셨죠? 이 아줌마가 아주 유명한 아줌마예요. 이 엘리자베스 아줌마가 뭐 했던 아줌마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들어보셨죠? 왜 해가 지지 않지? 그래요. 전 세계가 다 식민지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를 엄청 많이 만들어준 아줌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요. 엘리자베스 구빈법. 자,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중요한 내용들 지금 살펴봐요.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첫 번째로 친족 부양 책임, 다시 뭐요? 을 강화시켜. 다시 친족 부양 책임을 강화시켰어요. 한 번만 더. 친족 부양 책임을 강화시켜. 친족이라는 게 얘는 공공부조 제도거든요. 자, 공공부조 제도예요. 가난한 사람들만, 빈민들만 사회 보장의 대상으로 삼은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공공부조 제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내가 근로가 일이 안 돼. 근로 능력이 없어요. 병이 걸리거나 장애가 생겼거나 또는 늙어서. 그렇죠. 그러면 나를 돌봐줄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가족. 그걸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부양의무자. 부양의 의무를 갖고 있는 거야. 그 범위를 확대시킵니다. 늘린 거야. 기존에는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친족을 어느 범위로 보냐면 내 부모까지만 내가 돌보면 됐었는데 조부모까지도 돌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얘는 국가가 나머지는 책임지겠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발 니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좀 다 해봐.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질 테니까 대신 국민 니네들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봐. 그래서 친족 부양의 책임 범위를 늘려서 조부모까지. 조부모가 뭔지 아시죠? 확대를 시키고 그 이상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거예요. 알았죠? 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차별처우라고 합니다. 무슨 처우? 요게 요번 시험에도 나왔었어. 얘는 핵심이
어떻게 하면 이 빈민 노동력들 빼먹느냐거든요. 그래서 노동력 유무에 따라 다시 뭐에 따라서 이 빈민들을 가져다 놓고 전 국민이 아니야. 국민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밖에서 유리 걸식하는 사람들, 동양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 계층으로 나눴다. 어떻게 나눴냐면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다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다시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마지막으로 앞으로 노동 능력을 가질 애들이야, 애들. 엄마 아빠가 가난해 갖고서 얘네들 부양을 못할 뿐이지 이걸 좀 돌봐주면 얼마든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충분히 노동력을 갖고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줄 수 있는 애가 있다고. 이걸 우리 시험에서는 요보호아동 뭐라고요, 여러분? 요보호아동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 필요할 요자를 써서. 자, 그래서 각자 다른 처우 방식을 채택했어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치 없는 빈민. 무슨 빈민? 가치가 없어. 가치가. 왜 가치가 없냐? 도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가치가 없다. 아니 사지육신 멀쩡한데 이 자식 네가 일을 왜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울 가치가 없는 빈민으로 규정을 하고 얘네들은 작업장 다시 어디요? 작업장이라고 하는 강제 노역소에 보내는 거예요. 강제 노역소에. 그러니까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바깥에서 막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시에 구빈 감독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녔는데 그 사람들은 형사권을 갖고 있었어요. 형사권하고 행정권을 갖고 있어서 가다가 야, 구걸하냐? 일로 이래서 모가지에다가 줄을 딱 이렇게 밧줄을 맵니다. 그걸 끌고 가는 거야. 작업장에. 가서 일해 임마.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작업장에 가서도 일을 안 하고 뺀둥 거리면서 막 쉽게 말하면 개기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교정원 다시 어디요? 이 교정원을 영어로 표현하면 컬렉터 하우스라고 해요. 컬렉터라는 말이 뭐야? 똑바로 고쳐놓는다는 뜻이에요. 매질하는 감옥소예요. 갖다 묶어놓고 저 패는 거야. 일할래 맞을래? 일할래 맞을래? 그럼 어떡할래요? 일할래 맞을래? 어떤 거? 일하겠죠? 교정원에서 한 1년 수용을 시켜놓으면 알겠습니다. 저 작업장 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노동력 있는 빈민은 작업장 또는 교정원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 정리됐죠? 자, 두 번째로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 이걸 가치 있는 빈민. 무슨 가치?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빈민으로 본 거예요. 얘네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기 가진 엄마, 임산부 또는 장애인들. 그때는요 참 희한한 게 이 천선적인 장애 중에서 맹인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작업장에 데려다 놓고서 일이 수공업이거든요.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야 돼. 근데 안 못 보는 사람이 물건을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겠죠. 그래서 얘네들만큼은 어떻게 구빈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뭘 만들었어요? 구빈원이라고 하는 수용시설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집단 수용을 해놓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 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요부 아동입니다. 애들. 얘네들은 부모가 가난해서 아이들을 버리거나 또는 부모가 죽은 거예요. 빈민 부모가 죽었을 때 고아가 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원칙은 남의 집에다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집에다 뭐 한다고요? 입양을 보내는 건데 아이씨 당시 자기네 집에서 자기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입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남의 집 자식들 그것도 빈민 우리 쉽게 하면 거지들 자식이야. 이게 입양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입양이 안 되는 애들은 남자애들 여자애들 이렇게 갈라놓고 남자애들은 도제 뭔제? 도제 남자애들은 도제가 뭐예요? 우리가 도제가 우리말 아니다. 이것도 중국말인데 문하생이라고 보통 얘기죠. 문하생. 어떤 아주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요. 그럼 그 사람이 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기술 가르쳐 주는데 월급은 줘 안 줘? 월급은 안 주는 거야. 월급은. 그 당시에 아주 좋았던 기술이 무두쟁이라고 해서 가죽을 가공하는 거 있죠. 소나 말 이런 가죽을 가공을 해서 가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돈벌이가 좋았답니다.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야. 보내놓으면 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기술 가르쳐주되 월급은 안 주고 18살이 될 때까지 키워주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지 않겠죠? 그리고 이게 밖에 나왔어. 나이 18살 돼서. 그럼 밖에 나오면 뭐가 되겠어? 기술자가 돼서 지가 지사업하겠죠? 예. 그래서 남자애들은 도제를 보내고 여자애들은 남의 집에 하녀를 보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는 뒤따 잘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남의 집에 뭘로 보냈다고? 하녀를 보내요. 그 당시의 여성들은요. 밥 잘하면 돼요. 예. 청소 잘하면 되고 남 하녀로 가면 요새는 남자가 잘해야 돼요. 나 뒤따 잘해요. 진짜 잘해요. 우리 와이프 오면은 나한테 밥 해놨어? 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요새 남자가 잘해야 돼요. 밥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차별처우 원칙이 있었고 자, 세 번째 국가 책임. 무슨 책임이요? 요게 중요해. 국가 책임. 여기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방 정부를 뜻해요. 무슨 정부? 이 당시에는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요. 엘리자베스 여왕 언니가 그 유명한 메리 여왕이야. 메리 들어보셨어요? 헨리 왕의 딸이죠. 별명이 블러디 메리잖아. 못 들어봤죠? 아주 피에 아주 유명한 여자인데 그 여자 죽고 나서 영국의 두 번째 여왕으로 들어선 게 엘리자베스예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은 영국 국교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성공회라고 하거든요. 이 성공회는 카톨릭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당시는 이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라서 지방정부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게 아니라 교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표현이요? 교구. 그래서 국가 책임 원칙, 빈민 구제와 관련돼서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냐 하면 이렇게 책임을 졌어요. 이렇게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 교구가 있는데 지방정부에는 구민감독관, 다시 무슨 관이요? 구민감독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빈세, 다시 무슨 세? 구빈세라고 하는 세금을 지방에서 교구 단위로 걷는 거야. 지방에서. 이 교구가 우리나라 행정 단위로 따지면 읍면동쯤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읍면동 단위로 구빈세라고 하는 세금을 징수를 해서 그 동네에 있는 빈민들한테 어떻게 그 구빈세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해됐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구빈 감독관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구빈 감독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잖아. 지금처럼 무슨 전산 시스템이 있고 무슨 이 관리 감독 체계가 이게 투명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서 삥땅도 치고 막 이런 일 벌어질 수 있겠죠. 요걸 감독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 감독을 해줬던 사람이 치안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판사요? 치안 판사가 요놈 삥땅 안 치지? 이러면서 요놈 잘 걷고 있지? 요거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있지? 이렇게 감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추밀원, 무슨 원이요? 추밀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둬서 이 치안판사 구민감독관을 중앙정부에서도 컨트롤을 했다. 추밀원, 치안판사, 구민감독관, 오케이 바리? 자, 그래서 그걸 우리 묶어서 뭐라고? 국가책임 또는 지방정부가 이 구빈에 대한 책임을 졌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됐다. 이렇게만 알면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뭔지 알겠죠? 됐어. 그런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 당시에는요, 이 수출용 생산품을 만드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도시교구야, 도시교구. 여기서 수공업자들이 모여서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죽도 가공해서 팔고 뭐 이것도 만들어서 팔고 했거든요. 그런데 농촌 지역이 있었단 말이야. 이 농촌에서는 수공업이 발달하지 않고 농사 짓고 살았었어요. 주로 이때 농사라는 것이 양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밀농사를 졌던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자, 문제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이 세금을 어떻게 걷었다 그랬어요? 지방세로 걷었다 그랬죠. 그게 문제였던 거야.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었을까? 도시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더니 요 농촌 지역에 있는 빈민들이 자꾸 요로 도망을 가는 거야. 도시로. 구민세를 많이 거두니까 구빈의 혜택이 좋은데 이 동네는 돈을 많이 못 걷어. 농촌 지역은. 이해됐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도시 지역에서는 수공업자들,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일을 하는데, 그죠? 이 농촌 지역에서는 농사 지을 인력이 필요한 거야. 농사 짓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농사 짓는 분들은 이 수공업에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보다 전문성이 떨어져도 되죠. 월급도 조금만 줘도 되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농촌 지역의 땅을 갖고 있는 영주들, 보통 그걸 부르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르주아들 입장에서는 이 싼 값의 노동력이 도시로 가는 게 좋았어, 싫었어? 싫지. 도시 지역에서는 자꾸 이 거지들이 자기네 동네로 들어오는 게 싫어, 좋아? 싫지.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 농촌의 부르주아들과 이 도시의 수공업자들이 협상을 봅니다. 야, 이렇게 하자. 농촌에 있는 애들 우리 동네에 못 들어오게 막자. 그래서 만든 법이 1662년, 다시 무슨 법? 1662년에 정주법. 무슨 법이요? 정주법이 1662년에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정주법은 빈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어느 빈민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걸 막은 거예요? 농촌에 있는 빈민이 도시로 가는 걸 막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 정주를 하려면, 즉 주거지를 제한해서 살려면 바다에서 살아야 돼, 육지에서 살아야 돼? 바다에서 정주할 수는 없잖아. 육지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아직도 뭔지 몰라. 육지에서 살아야 된다고, 육지. 아직도 몰라. 지금 육지 62년 정주법 알았어요? 아직도 모른다고. 62년 정주법 알았어요? 62년 정주법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마마께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제 막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공업이 쫙 발달되어져 왔어. 그러면서 이제 중상주의가 피크에 이르르기 시작해요. 그게 다라는 거야. 해외에서 저 아메리카 대륙 뭐 이런 데서 그냥 그 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원재료가 많이 들어오고 또 수공업자들의 기술도 발달되어지고 이제 이걸 팔아먹는 해외 루트들도 많아진 거예요. 팔아먹을 수 있는 데들도.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아예 정책적으로 야, 이게 지금 우리가 해외에서 원재재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잘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국내에서.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의 결과 그래! 노동력이 있는 빈민들의 노동력을 화끈하게 좀 활용해보자. 화끈하게 활용해보자. 이해됐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1696년에 다시 뭐라고요? 1696년에 작업장법이 만들어져요. 무슨 법이요? 작업장법. 그리고 요걸 이어서 1722년에 작업장 테스트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1696년 작업장법, 그 다음에 작업장 테스트법, 다시 작업장법, 작업장 테스트법. 이 작업장 테스트법은요, 이 법을 만들었던 사람 이름이, 이 법을 제안했던 사람이 나치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 법을 나치 불법이라고도 해요. 나치 불법. 작업장법의 핵심은 자 이런 거죠. 엘리자베스 구빈법 때 노동력이 없는 빈민을 구빈원에 보냈잖아요. 근데 이거 전부 지방의 교구민들이 낸 그 지방세 갖고 운영을 했던 거야. 그럼 교구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세금 내는 사람이야. 구빈원을 이렇게 봤더니
오이씨, 저거 일도 안 하고서 먹을 것도 먹고 잠도 자고 신경질 안 나. 신경질 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구빈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구빈원을 다 없앱니다. 교구에서. 싹 없애요. 없애고 뭐 하냐면, 그러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또는 임산부 다 어디로 갈까? 작업장에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구빈원이 없어지니까 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 같은 사람을 전부 작업장으로 보내요. 너 눈, 코딱지만큼의 노동력만 갖고 있어도 일을 하라는 거야. 당시 노인들한테 이 작업장에서 시켰던 일이 바느질하는 겁니다. 바느질. 무슨 얘기인지 돼요? 구빈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구빈원이 이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때 잠깐 운영하다가 각 교구에서 싹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다. 됐죠? 어떤 얘기인지? 그런데 문제가 이 작업장의 처우가 뒤따 좋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처우가 좋질 못했냐면 남자, 여자, 노인, 아동 다 짬뽕을 시켜놔가지고 짬뽕을 시켜놔서 그 안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터져났어요. 우리 성인이니까 직설적으로 말을 할게요. 강간 사건, 폭력 사건, 노인들 매맞아 죽는 사건, 이런 일들이 막 터져나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생각해봐. 작업장은 원래 건강한 노동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노인, 장애인, 여자 이런 사람들이 막 껴있는 거야. 그 안에. 이 노동력 있는 사람은 주로 건강한 남자 빈민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여자 들어가고 애들 들어가고 노인 들어가고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1696년에 작업장법이 만들어져요. 이 작업장법의 핵심은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다시 무슨 톨이요?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에 근현대적인 작업장을 만든 거야. 이 현대적인 작업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노인 전용 작업장 만들어주고 소녀, 여성들 중에 결혼 안 한 여성들 별도의 작업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게 작업장법이에요. 브리스톨 지역에다가 현대적인, 즉 남자, 여자, 여성과 노인을 위한 별도의 작업장을 만들어갖고 여기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제 구빈원은 없어. 구빈원은 없어요. 구빈원 없는 상태에서 빈민들이 구제를 받고 싶으면 전부 작업장으로 몰려드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죠? 그때 작업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을까, 안 몰려들을까? 작업장이 좋아졌으니까 많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야. 빈민들이. 그래서 1722년에 작업장 테스트법, 작업장을 실험을 해본 겁니다. 나치불이라는 사람이 작업장의 감옥화, 작업장을 끔찍한 곳으로 만들어요. 끔찍한 곳. 빈민들이 오고 싶지 않게.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래서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 시간을 증가시키고, 작업장에서 생산품의 질이 떨어지면 막 매질을 해대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빈민들이 작업장에 안 가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나치불법의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작업장을 교구에서 짓잖아요. 진 작업장을 민간업자한테 임대를 해줍니다. 임대를. 작업장이 공장 같은 거거든요. 수공업 공장인데 땅에다 건물 줘놓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 만드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민간한테 맡겼어. 그럼 민간은 그 작업장의 임대료를, 민간 입장에서 임차료죠. 임차료를 내면서 동시에 자기 이윤을 남겨야 돼. 그럼 무슨 짓을 할까? 착취를 하겠죠.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빈민들의 다리에다 족쇄를 채우고 하루에 18시간씩 일을 시켜요. 그 다음에 막 생산량이 하나 막 때려서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막 터진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 최초로
1782년이야. 몇 년이요? 길버트법이 만들어져. 무슨 법이요? 길버트법은 영국 최초의 인도주의적인 구민법. 다시 영국 최초의 무슨 법이요? 인도주의적인 구민법이에요. 얘는 자 영국의 상원의원이었던 국회 상원이었던 길버트가 만든 법으로 자 얘가 들어오자마자 뭘 없앴을까요? 민간 작업장 없애버린 거예요. 민간 작업장 없애서 이제 더 이상 작업장은 민간한테 임대해주지 않는다. 위탁 안 해. 작업장은 각 교구가 직영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교구가 어떻게 한다고? 직영을 한다. 그러면서 자 두 번째 지금 얘기 쫓아오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작업장을 다시 브리스톨 작업장법의 브리스톨 작업장 형태로 바꿔요. 그러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구 연합 작업장 다시 뭐라고요? 두 개 이상의 교구들이 하나의 작업장 만들어. 대신에 그 작업장에서는 노인이나 아동이나 또는 장애인 같은 사람만 돌봐. 걔는 생산성이 없는 작업장이잖아요. 그렇죠? 대신 그거 만들 때 그걸 교구별로 만들지 말고 두 개 이상의 교구가 하나만 만들어서 그런 용도로만 써. 니네 부담 많이 되잖아. 작업장 만드는데. 그런데 이런 용도로만 써라. 좀 희생을 하면서. 그래서 교구 연합 방식의 작업장이 길버트법 때 등장을 해요. 이해됐죠? 자, 길버트법의 제일 중요한 거 원해구제가 허용되어 시험에 요거가 나오는 거야. 원해구제. 무슨 구제? 원해구제. 잘 봐요. 원해구제가 뭐지? 잘 봐야 돼. 잘 봐.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일을 할 수 있는 빈민은 기존에는 전부 작업장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해야만 됐었어. 그래야만 걔한테 국가가 구제를 해준 거야. 구제라는 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살아. 밖에 나가서 살다가 작업장으로 출근해. 출근해도 너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줄게. 원해구제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국가가 만들어 놓은 원이 작업장을 얘기하는 건데 원 바깥에서 네가 살아도 거기서 잠을 자도 국가가 너에 대한 구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해구제를 최초로 명시한 법이 무슨 법? 자, 길버트법 하면 세 가지가 기억나셔야 돼. 첫 번째 뭡니까? 민간 위탁 날려버렸고, 두 번째 민간 작업장 없애버렸어. 두 번째 그렇죠. 공동작업장, 교구 연합 공동작업장.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원해구제가 허용되어졌다. 길버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우 그랬더니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빈민들이 이 친구 길버트 빨리 와. 이 친구 길버트 아직도 뭔지 몰라. 빨리 와. 이 친구 길버트 빨리 와. 이 친구 길버트 빨리 와. 빨리 와 길버트법 빨리 와. 알았죠? 빨리 와. 알았어요? 빨리 와. 됐죠? 자, 여기까지가 중상주의예요. 중상주의는 엘리자베스, 구민법, 정주법, 작업장법, 작업장 테스트법, 그 다음에 길버트법까지. 알았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잖아. 1776년에 두 가지 위대한 사건이 터져요. 그 18세기죠? 그때 첫 번째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애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준 거예요. 그 국부론의 핵심이 바로 뭐냐? 자유방임주의.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될 것이니 그래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니 제발 국가는 시장 안에 개입하지 마. 거기에 76년에 역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또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시작됐어. 그 자본주의를 우리는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법이 바로 스핀-햄랜드법이에요. 자유방임주의에 등장한 게 바로 뭐라고? 스핀-햄랜드법. 자, 연도부터 잠깐 기억합시다. 스팸은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이 친구야, 스팸 구워 먹자고. 자, 1795년. 야, 구워 먹어야 돼. 스팸은 싹 구워갖고서 아까 얘기했잖아. 하얀 쌀밥에다 이렇게 해서 먹어봐. 살 드륵드륵 쪄.
다 내 살이 그 살이야.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스피넷랜드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빈부격차가 시작이 돼요. 소득 불평등 문제로 빈부격차가 시작이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혁명, 뭔지 아시죠? 마르크스주의 혁명. 이때 또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흉년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났어. 국가 경제 기반이 휘청휘청 했었을 때가 바로 이때였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혁명, 노동자들이 너무 삶이 핍박해진 거야. 어려워진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자본가들을 상대로 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때, 야, 이거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임금 보조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뭘 했다고요? 임금 보조제. 자, 스피넷랜드법의 핵심은 임금 보조제예요.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스피넷랜드법, 자유방임주의 시대, 자유방임주의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임금 보조제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자본가한테 소속이 돼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해. 그걸 우리가 노동빈민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노동빈민이라고 하는데, 이 노동빈민인데 보통 가장이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서 가족 전체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때 그 부족한 임금을 국가가 메워준 겁니다. 어떤 식으로 메워줬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스피넷랜드법에서는 가족 수 곱하기 시장의 빵 가격, 무슨 가격? 당시 영국인들의 주식이 빵이죠? 빵 가격을 갖고서 가족의 임금 수준을 정한 거야. 가족에 사용되어지는, 자, 뭘 정했냐면 최저 생계비를 정합니다. 뭘 정했다고요?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 그런데 작업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자본가 밑에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노동자가 벌어들인 소득이 이것보다 낮으면 어떡하지? 그 부족분을 국가가 메워준 거예요. 스피넷랜드법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걸 우린 뭐라고 한다? 임금 보조제라고 하는 겁니다. 보조제. 자, 여기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까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까? 첫 번째는 이걸 가족 수에 맞춰서 곱하기 빵 가격을 해주니까 이 노동빈민들 입장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을까 적게 낳을까? 맞아요. 자식들을 뒤따 많이 낳는 자식 열풍이 벌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낳기 열풍이 벌어진 겁니다. 국가가 공짜로 돈을 준다니까 애만 많이 낳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빈곤 가족의 가구원 숫자가 급증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당신은 취미생활이 애기 낳기야. 빈민들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임금이라는 것이 항상 올라가줘야지 정상인데 부족분을 전부 이 세금 갖고 메워주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세 번째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해. 일을 안 해도 보조를 해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런데 이 세금 내고 앉아있는 교구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겁니다. 일 안 하고 저건 자식만 많이 나도 저렇게 연락에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겠죠. 자, 하나 더. 이 스피넷랜드법은 자, 시험에 나오는 게 현대에 와서 가족수당제도, 무슨 제도? 가족수당제도의 효시로 불리운다. 우리 가족수당이란 말 들어보셨죠? 월급 받을 때 가족수당 받잖아. 그게 뭐지? 가족수당이, 내가 월급을 받으면 자, 여기 150만 원이다. 이거 150만 원 줬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수당 20만 원 이렇게 붙여줘요. 그럼 그 가족수당은 내가 일을 해서 받은 돈이 아니고, 야, 네가 받은 월급 갖고는 니네 가족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너한테 인센티브로 플러스로 주는 거야 라고 주는 게 가족수당이에요. 이해됐죠?
자, 다시 스피넷맨드법은 오늘날에 뭐라고? 임금 보조제가 아니고 가족 수당제도의 기원이고 또 최저임금제 다시 뭐라고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 생계비의 기원이 되어진다. 기억해 두셔야 된다. 우리 앞에서 작업장법 있잖아요. 작업장법은 현대에 와서 뭐라고? 직업보도 프로그램. 다시 뭐요? 직업보도 프로그램이 뭐지? 직업 알선해 준 거야. 국가가 직업을 알선해주는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효시다. 기억해 두셔야 된다. 알았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자, 스피넷랜드법 연도 기억하셔야 돼. 스팸은 구워서 먹는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 스피넷랜드법하고 앞에 길버트법 때문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 1834년입니다. 몇 년이요? 이게 발음 중, 이 말, 쌈 싸먹는 거. 다시, 쌈 싸먹는 거. 다시 뭐라고요? 개정구민법이 등장을 했다. 개정구민법. 무슨 구민법? 당시 영국 이 자본주의가 극에 달았어요. 이제 아주 극에 달하면서 영국 의회에 이 자본가들이 들어가서 의회 의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형평성. 야, 저 돈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는 저런 것들한테 일도 안 하는 저런 것들한테 스피넷랜드법? 이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뭘 하게 되느냐? 이 1834년 개정구민법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구빈제도에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요. 그 첫 번째가 자 맞아요. 열동처우 원칙. 무슨 처우? 열동처우 원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배웠어요. 노동시장에서 이제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보다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여 수준이 더 낮아야 된다. 그 열동처의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자, 우리 출제됐던 것이 열동처의 원칙은 국가가 일을 안 하는 사람한테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 즉 일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구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 내가 일단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은 받을 거 아니야. 열동처의 원칙이라는 게 가장 낮은 임금 수준보다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 수준이 낮아야 된다는 거고 얘가 뭐 어땠든지 간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은 받게 될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국가가 구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지.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열동처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즉 노동 능력이 있으면 국가가 구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게 시험에 출제가 됐다. 자, 두 번째 균일처우의 원칙. 무슨 처우요? 우리 앞에서 엘리자베스 고빈법 때부터 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금은 전부 지방세로 징수를 했습니다. 교구에서.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 중앙정부에서 거둡니다. 그래서 머리 숫자에 맞춰서 똑같이 준 거예요. 빈민 숫자에 맞춰서. 이해되죠? 그걸 균일처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시험에 잘 나오죠. 행정통일. 다시 뭐요?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자,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 좀 볼게요.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이런 지방 정부와 교구의 업무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빈 행정 구조 수립이라고 합니다. 다시 구빈 행정 구조를 수립했어. 다시 뭐라고요? 자,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빈 행정 구조를 수립했다. 그렇게 시험 나와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구빈 행정 구조를 어떻게 됐지? 통일한 거야. 통일. 다시 구빈 행정 구조 수립하면 뭐죠? 엘리자베스 구빈법인데 구빈 행정 구조 통일하면 개정구민법이에요. 시험 문제 보실 때 행정구조 수립이냐 통일이냐 구분하셔야 돼. 알았나요? 알았죠? 수립자가 나오면 행정구조 얘기가 나오면 수립인지 통일인지 빨리 보고 문제 푸셔야 돼요. 다시 이쪽을 볼게요. 그래서 균일처우 원칙 등장하고 세 번째가 작업장제 원칙이 등장합니다. 이걸
원내구제 원칙이라고 해요. 무슨 구제? 원내구제. 원으로 들어와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작업장 안으로 들어와. 그럼 구제해줄게. 나머지 밖에서 작업장 안 들어오고 밖에서 구걸하고 이러는 사람에 대한 생존은 국가가 책임져야 안 져요?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니네들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내구제 원칙이다. 그럼 원내구제 원칙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길버트법은 없어져 버렸겠죠. 원내구제를 허용했던 길버트법은 없어집니다. 요 세 가지 원칙이 등장을 했고 더불어서 이 법을 만들면서 영국 의회에서 스핀햄랜드법 없애버렸어요. 그냥. 자, 스핀햄랜드법 언제 폐지됐다고요? 그렇죠. 1834년에 없어진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영국 구빈 역사입니다. 끝! 자,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순서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1622년에 정주법, 육지에서 살자고 1662년 됐어요. 그 다음에 작업장법 68년, 작업장 테스트법 1722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작업장법, 작업장 테스트법은 안 나와요. 안 나왔어. 핵심은 자 길버트법 몇 년? 1700. 길버트 빨리 와 이씨. 길버트 빨리 와. 빨리 와. 알았죠? 예, 우리 하나만 더 배우고 갈까? 뒤에 82년도로 끝난 역사적 사건이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 1782년에 길버트법 만들어지고 1982년에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몇 년도에 제정됐어요? 1982년. 1882년은 아니겠죠? 네. 여러분 봐봐. 미국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었잖아. 우리도 빨리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야. 자, 우리나라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고요? 자, 뒤에 82년도로 끝난 역사적 사건은 두 개만 기억합시다. 알았죠?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언제? 1982년. 길버트법 몇 년도? 1780년. 빨리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스핀, 햄, 랜드법. 이 친구야. 스팸은 구워 먹자고. 알았죠? 예, 1795년 스팸, 햄, 랜드법.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런 쌈 싸먹을 법이면요? 예, 그렇죠. 쌈 싸먹을 발음 되게 중요해. 쌈 싸먹을 법 해서 영국 최악의 영국 역사상 가장 혹독하고 반인륜적인 법이 개정 구빈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자, 순서 정리됐고, 자, 우리 푼수 정리됐나요? 예, 오케이. 본인이 푼수라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예,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어떻게 푼수하니까 네 이렇게 예, 참 놀랍죠? 예.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쉬겠습니다.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